결국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패권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결국 이제 달러 자산이 선호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 세계 GDP 대비해서 미국 GDP 비중과 달러 지수 비중을 그리면 거의 흐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대 중국이 부상하고 뭐 하면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비중 자체가 떨어지면서 달러도 사실은 상당히 약세가 됐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이제 중국이 좀 상당히 좀 힘들어지고 미국이 이제 기술 패권 여러 면에서 또 금리도 사실은 높은 상황에서 이 경제적인 어떤 패권의 어떤 위상 자체가 강화되면 달러도 사실은 강세가 됐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달러화 지수 자체가 그렇게 약세로 가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국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특히나 외환 쪽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또 간밤에 워낙에 움직임이 컸던 시장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3%대 하락, 거의 4년. 네. 2, 3년 만에 이런 기록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영향은 어떻게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 좀 총평 좀 들어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기술주 조정 자체가 전반적인 어떤 큰 폭의 어떤 그 과열의 조정 양상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아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발로 이제 그러니까 실적 쇼크가 오긴 했지만 여타 어저께 발표된 아마존이라든지 이러한 실적을 보게 되면 여전히 견조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그 미국의 이제 기술주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주가가 여기서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거다라고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 구조 자체가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그 기술 혁신과 관련된 부분 또 이제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미 전환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게 반짝인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의 또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이 기술주가 사실은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결국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이 부분이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정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버블 붕괴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요새 느끼는 거는 저희도 이제 그 하반기 미 대선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을 했지만 이 소위 폴리코노미라고 하죠. 정치와 경제가 합친 이 현상들 자체가 올해 생각보다 상당히 좀 강하게 모든 나라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는 조금 우려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선도 당초 예상보다는 한 1, 2개월 이상 사실은 리스크가 먼저 온 부분들이고요. 오늘 잠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엔화 부분도 갑자기 분위기 자체가 강세가 전환된 부분에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중국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삼중전에서 어떤 실망스러운 내용들 자체도 결국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사실은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세계 경제가 어느 순간 이러한 정치적 문제에 너무 소용돌이에 좀 빠져 있는 부분 자체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특히 나스닥 2022년 이후에 최악의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 우리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네. 실망감, 너무 기대감이 좀 높았다.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해석이 되는데 그동안에 몇 주간 이어져 온 정치적인 영향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종합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주가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 요구가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그것이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만 미스해도 사실은 그게 이제 차익 실현 요구로 사실 나오는 부분들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커진 데다가 거기 하나 더 붙인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여기 나와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성격 이러한 것들 노상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 미국이 이제 그 금리 인하가 이제 물가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경기를 뭔가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서서히 네. 그런 분위기가 어저께 더들리 그 전 뉴욕 연준 네. 연은 총재도
7월달에 금리 내려야 된다. 당장. 당장 네. 예, 경기를 여기서 또 하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한 건 시각이 조금 뭔가 베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경기 뭐 오늘 미국 GDP가 나오긴 하지만 2분기 성장률을 떠나서 미국이 뭔가 조금은 삐걱거리는 이러한 모습들 자체도 주가에 조금은 선반영된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데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있었고 원인 기대감도 높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지표상으로도 뭔가 이제는 경기를 방어해야 된다. 네. 경제 크랙을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서서히 좀 옮겨가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특히 위원님 이 환율에 대한 얘기 좀 자세하게 해주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환율은 지금 특히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에서 약세, 방향성을 뚜렷하게는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국면으로 봐야 됩니까? 예, 지금 외환 시장 자체도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네.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이제 확실시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트럼프 발작이라고 할까요? 이제 트럼프레이션 자체가 이제 발생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달러 더 강세할 거다라는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 캠프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미국 기업들을 위해서 달러 약세를 결국 가야 된다. 소위 말하는 뭐 제2의 프라자 합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구나 이번에 이제 지명이 된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달러 강세가 미국 제조업 기업들한테는 이게 세금과 같은 거다라는 정도의 어떤 강한 톤으로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분위기가 미국에 지금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다라고 다시 집권한다라고 하면 달러가 오히려 약세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분위기 자체가 조금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엔화 부분도 사실은 아까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게 일본 정부 인사들이 계속해서 일본 은행으로 하여금 금리를 인상하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이런 조금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건 이제 9월달에 일본 그 자민당이 총재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슈퍼 약세 자체를 어느 정도로 좀 눌러야 된다는 어떤 생각들 뭐 이러한 것들이 일본 은행을 사실은 좀 압박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엔화는 사실은 이제 미국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세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좀 급격해요. 이 흐름도. 예, 이제 이거는 뭐 다음 주에 있을 뭐 일본 은행의 어떠한 그 BOJ.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그동안 너무 이제 엔화 쪽에 약세 쪽에 배팅한 자금들 자체 우리가 쇼커버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강세로 돌아가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청산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조금 속도가 빨라지지 않았나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해서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153엔까지도 사실은 뭐 162엔이죠. 뭐 까지 갔다가 거의 뭐 한 10엔 가까이 떨어진 상황이고 뭐 위안화는 뭐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경기 부양이 뭐 생각보다는 미진하고 사실상 한계 온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도 있어서 이제 중국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 이제 상당히 조금 이제 뭐랄까 리스크가 더 커졌다라는 측면에서 위안화는 다 약세로 가고 있고 원화는 그 사이에서 어딘가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또 사실은 이제 등락을 좀 계속 1,300, 뭐 7, 80원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주요 통화 자체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각국의 어떤 그러한 그 펀더멘탈 또는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스스로 그냥 뭐 각자의 어떤 흐름을 좀 가고 있는 아주 조금 복잡한 양상이 최근에 외환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방향성을 찾다가 방향을 어느 쪽으로든 잡아갈 텐데 달러는 강세, 약세 어느 쪽 방향으로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갈 요인은 사실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좀 좋은 상황들이고요. 또 제가 오늘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온 게 미국의 그 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하고 달러 지수를 그려놨는데요. 미국의 금리 자체가 높을 때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가 뭐 최근에 AI 사이클 얘기하지만 90년대 그 인터넷 그 사이클이 이제 나오면서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았을 때 보면은 달러가 초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AI에 대해서 지금 뭐 최근에 조금 실망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나오면서 조정이 있지만 이 흐름 자체가 뭐 완전히 지금 뭐 없던 것처럼 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AI 사이클 자체가 계속
강세로 보인다라고 하면 미국의 달러 부분 자체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강세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구조적으로 보면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뭐 말씀드린 어떤 기술 패권과도 이제 연관된 문제인데 결국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패권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결국 이제 달러 자산이 선호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있듯이 지금 전 세계 GDP 대비해서 미국 GDP 비중과 달러 지수 비중을 그리면 거의 흐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대 중국이 부상하고 뭐 하면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비중 자체가 떨어지면서 달러도 사실은 상당히 약세가 됐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이제 중국이 상당히 좀 힘들어지고 미국이 이제 기술 패권 여러 면에서 또 금리도 사실은 높은 상황에서 이 경제적인 어떤 패권의 어떤 위상 자체가 강화되면 달러도 사실은 강세가 됐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달러 지수 자체가 그렇게 약세로 가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국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그래서 슈퍼 달러 갈 거냐라는 이제 질문이 나올 텐데 이제 거기서 하나 이제 말씀드린 게 미 대선 결과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우리가 트럼프 집권 2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는 사실은 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약세를 상당 부분 이제 강하게 요구할 거다라는 약세를 강하게 요구하는 어떤 그 정부의 어떤 그 목소리들이 상당히 클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유로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의 그 무역 경상수지 적자폭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관세라는 부분도 사실은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고 관세 플러스 결국 이제 뭐 엔화라든지 또 원화라든지 유로화에 대해서 통화 가치 절상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구조적으로는 달러가 약세로 가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데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어떤 변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국 달러가 제한적인 약세로 좀 갈 수도 있지 않겠냐. 거기에 지금 미 연준이 뭐 지금 저희가 뭐 7월달 금리 인하는 뭐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지만 9월이라든지 또는 12월에도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그동안에 상당히 이제 벌어졌던 주요 국가의 어떤 금리 격차 자체가 축소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달러의 약세 의미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이게 달러가 급격히 약세가 되는 흐름은 아니더라도 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달러 흐름이 변화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에 이제 부상을 하면서 네네. 오히려 또 이제 당선 가능성이 또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뭐 선거 결과를 조금 보자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말까지 봤을 때는 달러가 조금 약세가지 않겠냐. 그건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이제 동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슈퍼 달러 현상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더 강하게 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통화 정치 기조의 전환에 따라서는 연말에 조금 약세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저는 좀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상당히 머릿속에 좀 복잡한 예. 복잡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 가장 많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감세, 예. 관세. 그럼 예. 이거는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예. 본인은 약세를 이제 예. 선호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좀 압박을 가할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좀 더 힘이 작용할까 이런 것도 헷갈려지고 예. 엔화도 그렇고 예. 우리 통화는 원화는 엔화에 최근에 동조를 안 하는 흐름을 또 보이기도 해서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복잡해지는데요. 네, 예. 그래서 뭐 서두에 좀 각자 네. 통화가 각자의 요인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달러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라든지 뭐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금리 상승을 보는 분은 사실 달러 강세를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들이고.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트럼프레이션이 발생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관세 또 이민자 규제 뭐 이러한 가능성이 아직은 있긴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사실은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하는 부분들이고 결국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무턱대고 방관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레이션 자체가 발생할지 자체가 좀 미지수인 부분들이 있고요. 시장 우려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네. 급격히 오진 않는 그러니까 뭐 것이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도 마찬가지지만 인플레 자체가 올라가는데 그거를 그냥 넉넉고 있을 사람은 분명히 없고 또 정책을 또 그렇게 피지는 또 않을 거 가능성이 크고 또 우리가 재정 지출 자체를 상당히 이제 우려를 하는데 사실 이번 그 트럼프 만약 집권 2기가 됐을 때 보게 되면 재정 지출 자체가 그렇게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사실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로 지금 재정 지출 늘린다는 게 감세하는 거를 이 연장하는 일몰되는 걸 연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재정 지출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미국의 재정 여건 자체가 트럼프 집권 1기 당시보다도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팬데믹 뭐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워낙 지금 재정 지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여기서 뭐 아무리 공화당이라고 해도 재정 지출을 더 늘리기는 사실은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거기에 따른 금리 상승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사실은 저는 크게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달러가 오히려 다른 쪽에서의 모습으로 더 반응을 할 거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엔화와 관련돼서는 지금 일본 정부 내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슈퍼 엔저를 상당 부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지금 슈퍼 엔저로 인해서 지금 뭐 톡톡한 효과를 봤죠. 주식시장도 뭐 30년 만에 최고치를 갔고 또 수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익 자체가 워낙 많이 늘어났으니까 일각에서는 즐긴다. 그래서 예.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정부 내에서 요새 자꾸 슈퍼 엔저를 꺾기 위해 일본의 네. 금리 인상을 요구하느냐라고 보면은 또 한편에서 보면은 슈퍼 엔저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일반 대중들, 국민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항상 이제 디프레에 살다가 물가가 떨어지는 상다가 이제 인프레가 뭐 지금 한 2, 3년 계속 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임금이 오르면 다행인데 임금은 사실은 뭐 최근에 올려주긴 했지만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오히려 임금이 떨어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력 자체는 더 줄어든 상황들이고요. 또 우리가 일본도 보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중소기업들 자체는 오히려 이제 그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수입 단가라든지 이런 코스트 자체가 워낙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든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오히려 중소기업들 자체는 이 슈퍼엔저를 끝내달라고 아우성을 피면서 그래서 기시다 내각이 사실은 지지율이 안 오를 왜 그 주가도 오르고 뭐 다 좋다고 하는데 지지율이 안 오를까 뭐 다른 요인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이 슈퍼엔저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 내에서 그러한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말 일본 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뭐 이러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일본 은행이 이번 7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지는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 최소 9월 달에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아마 시장에 지금 선반영되는 분위기로 좀 볼 수 있어서 올해 하반기 쪽에 엔화 흐름 자체는 상당히 조금 강세 쪽, 뭐 이미 상당 부분 강세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강세폭을 이제 뭐 더 강세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긴 하지만 최소한 150엔까지는 사실은 엔달러 자체가 결국 추가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겠냐. 그거를 또 이제 역산해서 보게 되면 달러 지수는 약세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요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BOJ가 이번에 인상을 할 거다라는 예측들도 일부 네. 좀 있던데 그래도 이번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9월 예. 정도에는 인상을 할 거다. 이번은 조금은 좀 빨라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일본 경제 뭐 지표들도 사실은 조금 네. 안 좋은 상황들이고. 근데 이제 금리를 인상을 안 하더라도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시장에 던져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일본은행이 계속해서 그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규모 자체는 일단 축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신호들 자체, 그러니까 유동성을 그동안 많이 풀었는데 사실은 이제 유동성 푸는 것 자체의 규모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 조금 엔화의 강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 좀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송상만리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지금 싼 일본 자금을 빌려다가 이제 해외에 뭐 이렇게 투자, 청산을. 네. 근데 이게 이제 엔화 강세가 되면 이제 네. 청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은 있으면서 그것이 만약 청산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글로벌 자금 시장이라든지 자산 시장에는 당연히 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좀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뭐 약간은 뭐 없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인 청산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직까지 뭐 지금 일본이 금리 자체가 뭐 제로 금리인 상황이고 뭐 엔화가 강세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150엔대 뭐 초중반 정도인 상황들이니까요. 여기서 급격하게 지금 엔화 부분 자체가 엔캐리가 청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게 커 보이지는 않는 상황들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만약 미국이 더 주가가 더 조정을 받고 뭐 경기 침체간다라고 뭐 이러한 얘기들이 하면 당연히 이제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체가 이제 본격화될 잠재적인 위험은 있는데 지금의 어떤 엔화의 수준 또 금리 어떤 레벨을 생각했을 때는 아직 본격적인 청산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어떤 신호로 우리는 그 감지를 할 수 있습니까? 본격적으로 청산이 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구나. 뭐 아무래도 엔달러 환율이 흐름이 되겠죠. 좀 150엔 정도는 뭐 아직도 우리가 슈퍼엔저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순위 만약 130엔, 뭐 120엔 뭐 이런 식으로까지 뭐 급격하게 정말 강세가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 엔화를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앉아서 사실은 손실을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청산 가능성이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완만하게 올해 한 2번, 내년에도 한 2+4 정도를 이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흐름 자체가 뭐 더 빨라지거나 또 금리 인하폭 자체가 예상보다 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분명히 이제 미국 경기 자체가 뭔가 좀 균열이 생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제 자금들 자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청산 내지는 뭐 일본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흐름 자체가 상당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 이거는 뭐 노파심인 부분들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집권을 했을 때 이제 절상 뭐 제2의 프라자 합의를 이제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일본이란 나라의 어떤 특성상 그거를 쉽게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요구를 받아서 대폭적인 뭐 이게 시장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일본 정부가 원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위적으로 만약 엔화를 강세 쪽으로 더 이제 가는 어떤 그러한 조치들을 취한다. 그래서 뭐 엔이 정말 지금 150엔 레벨에 했던 게 130, 120엔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어떤 국면들이 뭐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도 조금 이제 자금 흐름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뭐 소위 엔캐리 트레이드 자체가 청산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이거야 사실은 뭐 제 내피셜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의견과 근거를 저희는 듣고자 함이니까요. 그러면 위원님 정리를 해보면 연말까지로 조금 시계를 짧게 본다면 달러는 여기서 조금 더 약세. 엔화는 여기서 조금 더 강세. 이게 급격하게 나오는 이 속도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원화는 어떨까요? 여기에 따라서. 원화가 참 사실 좀 복잡합니다. 원화는 지금 뭐 제가 말씀하신 대로 원엔이 사실 그동안 동조가 되다가 최근에 이제 동조화가 조금 약간 약화되면서 860원까지 떨어졌던 원엔 환율 자체가 거의 지금 890원, 거의 900원까지 가는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원화를 보는 입장은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러가 약세가 되고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왜 원화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느냐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은? 어떤 쪽으로? 약세 쪽, 그러니까 강세가 되긴 될 텐데 달러 때문에. 그 강세폭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중국 문제입니다. 어제도 사실은 전 세계 그 제조업 PMI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다 부진했습니다. 그 부진의 원인을 이렇게 따져보면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사실은 저는 중국의 원인이 사실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의 공장 역할,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하는 지금 중국 경기 자체가 경기 부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식어가는 느낌을 사실은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제조 PMI가 왜 살지 못하느냐, 뭐 여러 가지 뭐 그 유럽 내의 상황도 있긴 하지만 결국 독일의 대중국 수출 자체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영향이 독일 제조업 경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요번에 그 삼중전의 회의 결과 시장이 뭔가 부양을 조금 세게 해주는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은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부양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이제 분명히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미국과의 어떤 대립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전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밝힌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국 경기의 흐름을 사실은 더 안 좋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위안화 부분 자체가
여기서 더 약세로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러면 이제 원화 입장에서도 뭐 대중국 수출도 이제 부진이 계속될 거고 이제 또 위안화 자체가 약세가 되면 이제 원화 부분에도 사실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내 내수 부분입니다. 네. 뭐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고 있고 뭐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과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빨리 오르고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가 느끼는 체감적인 또 실제적인 내수 지표 자체는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그게 고용 지표입니다. 지금 미국이 고용 지표가 냉각이 되고 있다, 뭐 속도가 이제 완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냉각의 속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고용 시장이 더 냉각 속도가 빠릅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자 뭐 이러한 것들이 업자 분들이 어떤 그러한 폐업이라든지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빨리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내수 경기가 그만큼 식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최근 뭐 엊그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죠. 뭐 지금 그 유밀프라든지 이러한 티몬. 쪽에서 네. 이러한 사태들 자체도 네. 뭐 계속해서 이제 내수 경기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짓누르는 또 다른 요인으로 사실은 작용할 수 있어서 결국 국내 경기 자체가 좋지 못한데 뭐 무조건 저희가 워낙 그 달러의 약세라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또 엔화가 강세해서 따라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어서 그렇게 보면 원화는 조금은 좀 뭐 하락은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급격한 하락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올해는 결국 연말 가서 잘해야 한 1,300원 초반 또는 중반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올해 원달러 환율 자체가 사실은 조금 마감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연말 정도의 달러 약세 방향 네. 지속, 엔화는 조금 더 강세, 원화는 강세 그 강도나 폭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지어보겠고요. 요 간밤에 나온 뉴스 중에서 요 영향력에 대해서도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 국채 중장기물 바이백, 이 매입액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하나도 받지 않은 거죠. 네. 입찰 이제 바이백 시작하고 나서 5월 말에 정례 바이백 시작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재무부 입장에서 금리가 너무 낮아서 매수할 매력이 없었다. 뭐 간단하게 보면 이제 이런 건데, 요거 어떤 의미로 좀 시사점이 있을까요? 시장의 영향은 어떨까요? 그래서 뭐 어제 그래서 그 영향인지 뭐 국채금리가 지금 주가가 네.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채금 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영향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금리가 매력적이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재무부가 이제 바이백을 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여건, 현금 여건이 이렇게 넉넉치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지금 뭐 그것이 시장 국채금리 자체를 크게 좌지우지할 가능성은 이제 커 보이지는 않은 상황들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뭐 오늘 나올 GDP라든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 자체가 결국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원하는 답을 FOMC에 줄 건지 9월 금리 인하라는 어떤 그러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줄지라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여하튼 지금 그 뭐 미국 국채 금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리스크로 올라오고 있지만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좀 뭐 요새 드는 생각은 저도 사실 뭐 미국 경기 연착륙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조금은 이전보다는 미국 경기의 좀 약화 요인들이 상당히 눈앞다. 그것이 뭐 고용 지표도 그렇지만 또 주택 시장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전만큼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경기가 좀 슬로우해지는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사실은 멈춰줘야지. 그래서 더 뭐 그러한 면에서 금리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연준이 그러한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정말 내려준다고 하면 조금은 이제 그 금리 상승세 자체는 최근에 좀 올라온 부분 자체는 다시 좀 하락세로 좀 다시 전환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지표 발표가 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GDP도 있고 PCE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FOMC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요. 금융시장의 대응 전략이랄까요? 또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뭐 네. 지금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뭐 예상치 못한 불안 요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기술주 뭐 이러한 것들이 실적이 완전히 뭐 이게 망가지고 부러지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뭐 미국의 어떤 주식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뭐 과도하게 좀 우려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로 보고 있고 이제 앞으로 나올 미국의 어떤 지표들 자체가 과연
이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또다시 이제 경착륙 우려를 자아낼 정도로 뭔가 조금 크게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사실은 조금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폭 자체가 조정폭이라든지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제 뭐 우려의 시각으로 좀 볼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쓰신 이 환율에 대한 전반적인 리포트 저희가 또 자료실에 올려두겠습니다. 달러 시나리오 구조적 관점과 트럼프 2.0이라는 제목의 시나리오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